17일 남긴 대선, 우리 가장 명쾌하고 정확하며 국내 최고의 분석력을 자랑하는 우리 민병두 전 국회의원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선 진행 상황을 보면 우리 이제 국민이 힘을 가질 수 있을 뭐 그런 정도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봐요. 이런 상태로 가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주의 확장될 수 있다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고 빅텐트니 또 탈당하느니 아니면 제명되느니 자진 탈당이 출당을 시키느냐 논란이 됐었는데 드디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행보입니다. 그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했고요.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는 길에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백의 정군을 하겠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이었는데 그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탈당한다. 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켰는데 본인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떠난다는 그런 내용,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민병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은 이제 몰려서 탈당한 거죠. 실제로 의미가 있으려면 12월 3일 국민의힘에서 제명 조치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그 당내 세력들을 갖다가 축출해내고, 그래서 한국의 보수를 갖다 재편하는 것이 사실 정답이었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6개월 가까이 갖다 끌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3일부터 지금 6월 3일 대선까지 6개월 과정인데, 거기에 90%의 과정을 결국 윤석열한테 이제 끌려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윤석열이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자기가 결단하는 모양새를 취한 거죠. 어제부터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이죠. 30대. 윤석열을 만나서 자기가 탈당을 권유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갖다 갑자기 톤 다운 시켰어요. 톤 다운 시켰을 때, 이게 내부적인 얘기가 된 거구나. 윤석열이 당에서 밀려서 압박받아서 나간 것처럼 되게 되면 둘 다 손해일 수 있다고 하는 내부적 판단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그 35%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면은 계엄 이후에 꾸준히 한 그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다 하는 여론조사가 한 35% 가까이 나왔어요. 네.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도 거기에 버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규정하냐면 나망국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국민의힘만 지지한다. 네.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갖다 이제 의식을 해갖고 윤석열이 쫓겨나가는 모양새 갖다 취하면 안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김용태 갖다가 이제 톤다운 시키고 오늘 윤석열이 전격적으로 자기가 무슨 결단을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비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윤석열을 지지한 남한국 35%는 잃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잃지 않으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면 중도층이 이걸 보고, 야, 김문수는 윤석열하고 다르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이제 중도층이 김문수 찍자, 이렇게 되겠냐 이거죠. 쉽지 않죠. 그건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김문수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각이 있잖아요. 지난해 12월 달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의원이, 자, 여러분들 국무위원들 이 계엄을 갖다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셔. 다 일어나서 사과를 하셔. 근데 이제 김문수만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이제 김문수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다 뒤집어서 총체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의 탈당을 갖다 보면서 국민의힘이 갖고 온 지난 3년의 흑역사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나서서 반성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며칠 후면은. 왜? 이 사람들이 주특기예요. 그렇죠. 선거 때마다 뭐 종아리 걷고 매 맞는 거, 뭐 무릎 꿇는 거, 네. 엎드려 절하는 거. 이제 그 뭐 세월호 직후에도 한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에 8월 달에 재보선할 때도 뭐 그거를 효과를 봤죠. 과감해서 그렇죠. 뭐 종아리 걷고 매 맞는 준용하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아마 김문수의 삼보일배, 국힘의 무슨 종아리 시연, 종아리 회초리 맞기 시연, 뭐 이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중도층의 그 등돌린 마음을 다시 얻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12월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그 지형이 갑자기 이게 융기가 돼갖고 확 올라온 거예요. 이 자체에 갖다 바꿀 수는 없다고 봐요, 판형을. 예. 나만국, 그러니까 참 같은 저런 국자돌림이어서 김원국과 나만국 그렇긴 한데, 나만국 절묘한데요. 나는 만국이 되더라도 나라가 망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나만국 아주 절묘한 이 그렇죠. 호칭입니다. 그건 뭐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이 35%의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과제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도 이 35%의 마음 잡는 거 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 35%의 마음보다도 그 상층부를 잡으려고 했어요. 대연정하자. 하다 안 되니까. 그렇죠. 나라가 한치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제가 2주 전에 여기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구 경북에서 1위 하는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지 내란도 진압되고 국민도 통합하는 후보가 된다. 근데 이제 그때 얘기한 것이 지금 막 사람들한테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어요. 부산 경남에서는 1위를 하는 것 같고 대구 경북에서 이제 드디어 30% 선을 넘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35%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비판을 할 거냐? 욕을 할 거냐? 꾸짖을 거냐? 그거 안 돼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그래서 그 상층부가 이게 스스로 큰 변신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큰 과제인데 얘가 좀 길어지니까 이거는 좀 뒤로 나중에 물어보시면 한번 제가 네, 어제 전주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김상우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포옹하는 장면 또 보셨겠죠? 방송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유세까지 이제 같이 하면서 함께하는 그 김상욱 의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얼굴이 그렇게 이제 환해 보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고뇌하는 거의 생각하는 사람 예. 노댕 작품 같았었는데 어제 예. 환하게 웃더라고요. 항상 고립돼 있고 혼자 있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4월 4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그 결정문을 갖다 들으면서 시민들하고 포옹하고 근데 그때 처음 웃는 거 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처음 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 이제 결국 그 품에 안겨서 그동안 외로웠던 마음 털어내는 그런 모습 본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런 정치인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당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지역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또 자기가 공천 줬던 그 시의원, 구의원조차도 자기한테 화살 꽂지 않았습니까? 칼 꽂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사실 사람이 버텨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결국은 그 진정한 보수가 뭔가, 보수주의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무언가라고 한 것을 갖다가 뭐 나 홀로 혼자서라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치인이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 김상우 의원의 만남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미니멈 헌법이라고 하는 토대 이것을 갖다 같이 하자. 국민주권 정부 헌법이라는 토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토대 위에서 서는 정부라고 하는 건 국민주권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같이 하겠다. 뭐 이런 그런 포옹으로 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서 부상한 사람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후보가 됐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50%를 넘는 그런 지지율을 받으면서 또 부상하고 있고 또 김상욱이라고 하는 이 젊은 정치인 사실 그전까지는 국민들은 김상욱 의원의 존재도 몰랐었는데 이번 내란과 탄핵 과정에서 부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이 정치 철학도 그렇고 또 의지도 그렇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100명이 넘는 의원들의 이 파상 공세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행보를 하는 걸 보면 자기 중심은 확실한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이제 다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김재섭 의원인가요? 네, 도봉에 김재섭 의원이 있었죠. 윤상현 의원한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의 친구죠. 윤상현 의원은. 그렇죠. 아이고 뭐 지역에서 아주 난리다. 그랬더니 야 국민들 기억력 짧아. 1년이면 다 잊어버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거죠. 같은 젊은 정치인이지만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이 다른 거죠. 결국 국민들은 저런 실현 속에서 일어서는 정치인들 같아 반드시 기억하고 이렇게 세울 거라고 봐요. 어떤 선택을 하든 앞으로 그 지금 현재 보여줬던 초심 잃지 말고 우리 국가가 헌법의 정신을 기초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가장 앞장서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1년도에 3당 통합할 때 노무현 의원하고 김상현 의원이 이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뭐 김상우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의 있습니다라고 손을 든 거죠. 원래 민병두 의원께서도 의원 시절에 그런 걸 자주 하셨죠. 예, 저는 뭐 이의 있습니다도 있지만 뭐 대안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주로 많이 해요. 그렇죠. 대안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 실제 또 세부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제시하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나주와 광주, 다시 말해서 광주를 중심으로 이 전남 지역 함께 유세를 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광주를 찾은 뒤에 이제 전주로 이동해서 전북 지역 호남권 전체 공략에 나서는데요. 이 호남 지역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김문수 후보는 사실 뭐 호남 뭐 제가 볼 땐 그냥 뭐 의무방어전 같은 그런 성격인 거죠. 네. 사실 뭐 2022년 5.18 때는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때는 윤석열이 직접 그 5.18 민주무역 그 정문을 갖다 통과했어요. 보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5월 10일 날 출범했으니까 5.18 때 뭐 8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뭐 내정자들 뭐 다 데리고 가서 묘역에 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기차를 같이 타고 갔어요. 그 결과 6월 달에 네. 그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전북에 세 후보가 다 한 17%, 18%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15% 이상 득표하면 100% 선거비를 보전받잖아요. 그렇죠. 그건 박근혜가 얻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득표율이었어요. 서진 정책으로서는 최대의 성과를 거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거 갖다 이제 완전히 무로 돌린 것이 이제 윤석열의 쿠데타인데, 지금 뭐 그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무로 돌린 이후에, 그럼 뭐 가서 지금 얘기를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 호남 민심이 뭐 절대 뭐 움직일 일도 없고, 뭐, 허망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사실, 호남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후보까지 치면 다 영남 후보예요.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죠. 근데 호남이 참 대단한 게, 그래도 영남 후보를 밀어줘요. 그러니까. 인정 호남은, 그러니까 우리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정신, 지역주의, 그런 예선 좀 탈피한 것 같아요. 물론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를 많이 하지만, 그게 우리 당이라서, 우리 후보라서, 우리 지역 살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호남은 어떻게 보면, 진보주의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저수지라고 할까?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플랫폼이랄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재명 후보가 90%대 중후반, 초중반, 중후반 넘어가고 초중반 정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야 간에 특히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은 더욱더 아주 뜨겁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나왔었는데요. 여론조사도 좀 보면서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역별 지지율도 나오고 있네요. 지역별로 방금 대구 경북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후보 34%포인트, 그리고 김문수 후보 48%, 그리고 부울경은 이재명 후보가 41%,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9%, 부울경에서는 오차 범위 내지만 이재명 후보가 일단 소폭 역전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충청 지역은 46대 29로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서울과 수도권도 50대 28, 광주 전라는 76대 5, 6 이 정도 비율입니다. 상황별로 보면은요, 일단은 지역별 지지율 방금 말씀하신 내용 연장선상에서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다 합쳐서 보면 전국 평균하고 이제 비스름하게 나가고 있죠. 그렇죠.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유의미한 거는 대전, 세종, 충청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이 중간지대에서 대전, 세종, 충청이 어떻게 보면 스윙보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저기서 이기는 주자가 되게 대권을 잡았었죠. 저 정도 차이면 압도적으로 이미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풍향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울경 41대 39, 참 아슬아슬하네요. 이번에 부울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재명 후보가 앞서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지난 총선에서는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 패배하고, 뭐 부산에서는 전재수 의원 한 명 되고, 아주 낙동강, 부울경에서 참패했었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지만 실제 득표율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었어요. 예, 득표율은 크게 안 났지만 의석수는 그랬었죠. 예, 굉장히 근접했었죠. 그 다음에 4월 2일 날 있었던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민주진영 후보가 부산의 17개 시군에서 다 승리했죠. 네. 그것도 뭐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거다. 4월 2일 부산교육감 선거의 연장선상이 될 거다. 마지막에 이제 대구 경북이죠. 대구 경북에서 정말 제 바람은 1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진심으로 국민 통합과 내란 종식을 위해서 호소한 마음을 갖다 보여주자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정도의 어떤 결단 이런 걸 보이게 되면 대구 경북에서 더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중도층과 보수층, 진보층의 표심도 보면 좋겠습니다.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8%, 이재명 후보가 22%,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52, 김문수 20, 진보층은 이재명 84, 김문수 7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중도층에서 저렇게 52%까지 뭐 얻었다면 그건 뭐 거의 뭐 압도적인 거죠. 중도층이라고 하는 건 되게 반반 아니었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반반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대 선거가 거의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이런 분들이 도리어 중도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채용하면서 중도를 많이 가져가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너무나 확연하게 32%포인트입니다.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중도층에서. 중도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먼저 선거가 말하자면 이제 80을 치면은 완전히 이게 팔이 꺾였다, 기울었다. 네. 회복이 안 된 거죠. 꺾여버리면.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보수층 내에서 보수 결집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층에서 60%가 채 안 되잖아요. 네.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진보층 내에서 84%가 지지를 했어요. 결집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완전 이번엔 똘똘똘똘 뭉쳤다 이렇게 보는 거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에서 이완이 굉장히 크다. 심지어 보수, 나는 보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22%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쪽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크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이번에 결과적으로 10% 이상을 얻냐 못 얻냐 하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현재 저 정도를 갖다가 보수층에서 얻어갖고는 또 중도층에서 저 정도 얻어갖고는 10% 얻기가 좀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준석 후보는 호감도와 비호감도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후보로 어제 조사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호감도가 가장 높은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나타났었고요.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게 이제 이준석 후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중도라든가 이 진영에서 뭔가 이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너무 황당하게 윤석열이 계엄을 갖다 했지만 이준석 후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파시즘 뭐 이런 걸 연상시켜요. 자꾸 갈라치게 하잖아요. 증오를 갖다 만들잖아요. 혐오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혐오를 방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그 파시즘이거든요. 그래서 파시즘이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혐오를 방조하는 선을 넘어서서 이준석 후보는 혐오를 좀 자극하는, 남녀를 갈라치게 하고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지역을 갈라치게 하는 수법을 보면 방조가 아니라 적극적인 혐오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확한 지적이시죠. 제가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방조했다고 한 것이 실제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아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은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계엄을 진압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이런 시대 정신이 있는데,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갈라쳐서 작은 덩치라도 자기 걸 하나 가져가갖고 작은 군주 행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 정체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력에 한계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방송사 MBC, KBS 나왔던 그 그래픽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MBC 여론조사하고 KBS 여론조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은 51대 29인데 MBC는 47대 30, KBS는 46대 31.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7, 8선에서 계속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30%의 벽에 갇혀 있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일관성은 좀 느껴지는데요. 저거를 이제 이 오른쪽에 네. 대선 후보 지지율 한국갤럽 보면은 이게 88%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 황교안 이런 사람들까지만 91%가 응답을 한 것 같아요. 나머지 9% 응답을 안 하고 지지하는 후보 없음. 근데 이제 실제 투표하면 저게 이제 100%로 이제 환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가능하면 더 많은 득표를 올렸으면 좋겠죠.
역대 최고의 득표율. 그런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2.3 비상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헌법 진영이 역대 최고의 득표를 얻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음 두 번째는 역대 최다 득표율 차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07년도에 네, 네.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것도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더 이제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야, 이 정도면 국민이 완전히 통합된 결과물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6월 3일 선거가 화요일 날 치러지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금토가 아니라 목금이에요. 그렇죠. 29, 30. 예. 네. 근데 금토하고 목금하고는 좀 투표율 차이가 꽤 있을 것 같아요. 평일과 주말이 끼어 있는 그 사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금토에 할 경우는 직장인들이 이제 바쁘면 토요일 날 와서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목금에는 사실 좀 직장인들이 투표하기가 쉽진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갖다 했는데 사전투표 의향을 물었더니 30%대 후반이 저희는 사전투표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를 별로 이렇게 독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 총선 때는 한동훈이 독려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했었죠. 예, 그쪽도 했었죠. 양쪽이 다 했었죠. 근데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전투표하자 이럴 가능성이 이렇게 저는 크진 않다고 보는데, 현재 흐름으로 볼 때는 어쨌든 사전투표 하려고 하는 기세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투표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 바람은 사전투표 의향이 한 38% 되는데 이걸 넘어서서 한 45%, 50% 사전투표를 하면 그냥 이 선거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보수층이 하나만 하는 선거구나. 그래서 투표를 안 하거나, 혹은 맞아 이왕 새 정부 출범하는 김에 국민통합 관점에서 이재명한테 몰아주자, 이런 분위기도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전투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네. 캠페인을 하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캠페인을 어떻게 하냐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부산, 경남에서 1위하고 대구, 경북에서 역대 최대 득표를 얻는 거.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는 그런 승리. 다음 두 번째는 사전투표를 갖다가 어떻게 캠페인을 해서 최대치로 끌어올리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최고의 득표율을 올리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서도요, 국정에서 정치적 자산, 대통령이 가진 자산 중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를 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은 집권 의당의 의석을 갖고 있느냐, 결국은 이 입법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국정 운영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동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가능한 한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지금 아마 민주당 관계자도 들으실 거고 국민의힘 관계자도 들으실 텐데, 어쨌든 이 좋은 그런 국민들의 성과로 좀 나왔으면 합니다. 예. 결국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론조사를 갖다 보면 더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적극 투표층 있잖아요. 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차가 이제 얼마나 더 벌어지는가 봐야겠죠. 투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뭐 늘 하는 말이지만 투표는 뭐 총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투표를 통해서 결국 저 차이를 갖다 확인하고 내란을 갖다 종식시켜야 되는데, 그런 적극 투표층을 얼마나 확고하게 만들어내고 더 늘리느냐. 초반 일주가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중반으로 들어가면 이제 선거를 갖다가 구도, 게임의 이제 우열 이런 것들을 갖다 확정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거의 뭐 이제 유권자들은 마음을 굳히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되게 보름 전이면은 이미 유권자들은 마음을 정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는데요. 네. 다만 이제 아직 마음이 뭐 왔다 갔다 한다거나 투표 안 하려고 한다거나 뭐 흔들리거나 이제 일부 소수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모아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3주 차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3주 차가 되면 이제 언제쯤 되죠? 5월 한 20일, 한 22, 3일 이렇게 되면, 그렇죠. 22, 3일 되면 완전히 그 투표 동력 캠페인을 가야 될 거예요. 거기 또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또 16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민주 진보 진영이 또 다 봉화마을에 모이게 되면서 좀 그런 전국적인 관심도 아마 쏠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 상황이 아마 그게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윤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기자들이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고 뭐 여러 가지 선화를 의식한 것 같고요. 또 묘역을 찾았을 때도 순직, 체병, 그 묘역을 패싱하는 등 뭔가 지금 이 접촉독거리고 있고 좀 안으로만 자꾸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조심하고 품은 넓게 해야 할 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여기서 뭐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간단하게 말한다면 원래 선거는 말로 하는 거지만 말은 적게 하고 품은 넓게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아니 이번에 우리 의원님 장관 하셔야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뭐 큰 역할 하셔야 되는데 왜 안 보여요? 후보 옆에. 참 난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자기가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과한 말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과한 말을 하는 경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갖고 역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설화나 스캔들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은 적게 하고 품은 넓게 한다. 이제 이래야 돼. 제가 이제 이 말을 강조하는데, 그럼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말은 많이 해야죠. 말을 강하게 해야죠. 그렇죠. 기자들을 만나서 더 세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아까 우리 김홍국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해본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마음가짐을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어쩌다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가령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우리 교도소에서도 북한의 김일성을 만났을 때 정상회담을 이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를 두면서 혼자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세상을 보는 훈련, 그다음에 책을 봐도 독서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인 거죠,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이제 뭐 정광훈 목사 집도하는 예배에 가서 같이 있었고, 또 정광훈 목사가 이제 구속되면 가서 콧물 눈물 흘리고, 어떻게 보면 의식이 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은 행보였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이 주술에 빠졌다면 김문수는 정광훈이라고 하는 그 정광훈이 말하는 선지자, 본인이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 선지자의 힘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언어가 정제가 안 된 거죠. 심지어 선대본 사람이 후보가 얘기하는데 마이크를 꺼버리고 계속해서 말실수가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건 뭐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선거운동하고 우리 선거운동 해보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13일이잖아요. 나중에 한 8일, 9일 뭐 남들이 보면 야 13일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근데 13일 동안 한 게 아니에요. 예비후보 기간까지 포함하면 4개월 가까이 되고 그렇죠. 그 전에 1년, 2년 지역구 관리한 거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을 선거운동한 건데 공식 선거운동 13일 중에 마지막 한 7, 8, 9쯤 되면 야 지든 이기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말리는 선거에서는 뭐 확실히 앞선 선거야 네. 그렇지 않은데 이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럴 거예요. 막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이재명 후보는 그와는 상당히 다른 스탠스입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최근에 박지원 의원이 얘기 나왔어.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혹시라도 설화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도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연장선이겠죠. 네, 뭐 지금 굉장히 그 민주당은 이제 설화가 거의 없죠. 그렇죠. 문제도 거의 없죠. 후보 자신도 굉장히 신중하고 다만 이게 SNS 시대다 보니까 메시지가 너무 분산돼요. 네. 과거에 이제 그 전파가 한계가 있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 나갔을 때는 그 당시는 뭐 야당 탄압이 심했을 때니까 언론이 김대중 후보 거는 조그맣게 써주고 김영삼, 이해창 건 크게 써주고 이럴 때예요. 어디 모여서 이제 유세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해창 후보 쪽, 김영삼 후보 쪽은 사람이 없으면 밑에서 찍어갖고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김대중 후보 쪽은 사람이 많으면 옥상에서 찍어갖고 사람이 적게 보이게 하고. 이 사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런까지 네. 뭐 있었던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후보는 가면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요. 우리가 같은 메시지를 갖다 반복하는데 디자인 강국을 만들겠다. 근데 가는 현장마다 하루에 10군데, 15군데 다니면 조금 바꿔요. 그렇지만 줄긴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목욕탕이나 주막집에서 혹은 약수터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무기가 돼요. 자기 거로 체화가 돼요. 듣는 사람들이. 네. 근데 이해창 후보는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언론이 그쪽을 강하게 써주고 싶어도 너무 얘기가 다양하니까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신문들에. 근데 지금 이제 SNS 시대니까 다 자기가 퍼나르고 싶은 걸 퍼나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내가 말을 갖다 적게 해도 다 퍼나르니까 좋긴 한데 어떤 때는 그래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지? 이게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힘들 때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아갔으면 좋겠다. 메시지를.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경호와 안전 문제도 얘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얘기하기는 다음 주부터는 경호 안전막을 설치해서 방탄 유리막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유세 현장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경호상의 위해라든가.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유세 중에 이 귀에 총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 흘리는 장면 속에서 유세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호의 우려가 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지난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 뭐 지난 1년 동안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작년 1월 달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재명 후보가 방문했을 때, 암살 겨냥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가은 목사가 늘 이제 순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만 하면 순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때를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는데 아마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실제로 정가은 목사가 뭐 구체적인 지시를 갖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반복적으로 세뇌됐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공산주의 국가가 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배급제 사회가 된다. 제가 오늘날 전철을 탔는데 저는 그 태극기 집회 주변에 자주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한 거 보면 저런 얘기들을 갖다 어떻게 저렇게 진짜 믿고 한 얘기인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 돼봐. 좀 있으면 배급제 사야 될 텐데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는 걸 좀 보고 싶다.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짜 배급제 사회가 되나? 그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세뇌된 사람들은 자기 이제 순교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무엇보다 후보를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없이 이제 6월 4일 아침부터 이제 바로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리, 장관, 그리고 수많은 기관장, 책임자들도 임명을 해야 되고 정책도 이제 공약한 거 추진해야 될 텐데 인수위 없는 국정 출발. 과거에는 이제 뭐 국정자문 뭐 기획회라든가 이 형식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비슷한 궤적을 갖다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6월 3일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9월 1일 정기국회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100일 때 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 사이를 잘 이제 관리를 해야겠죠. 아마 뭐 8.15 때는 대북 독트린, 대일 독트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이제 대미 관계 입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 이런 일들 하기 바빠요. 그런데 부처별로 무슨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공약을 정부 관계자들하고 토론하면서 추려야겠죠. 빨리 할 수 있는 것, 천천히 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구분해야겠죠.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책의 봐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네. 실제로. 왜냐하면 대통령이 5년 동안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뭐 했죠?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그 정도 기억나요. 그중에 한 두세 개, 서너 개는 성공한 것도 있고 이명박 정부 5년은 뭘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4대강 뭐 해외 자원 하다 다 망가졌죠. 그런 가운데도 의미 있는 걸 남긴 게 있느냐 이 사회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확실하게 뭘 남겼죠.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 도리어 뒤로 많이 갔죠. 네. 그러면 그 5년 동안 실제로 하려면 뭘 어떻게 될 거냐. 내가 5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할 게 뭐냐. 이 성장 동력이 멈춘 걸 갖다가 다시 그 동력을 되살리는 거. 그럼 그게 AI야? 그래, 좋아. 그럼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미래가 딱 빨리 앞당겨 쓰는 거 아니에요? 혁신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앞당겨 쓰는 거거든요. 미래에 있을 일을 갖다 미래 앞당겨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DJ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IT,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IT 강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데이터 강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 금융정보, 의료정보 이런 것들이 그게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게 현실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지금 AI 고속도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정말 거의 국가가 모두 전념할 거면 A부터 Z까지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거 하나라도 잘한다면 엄청난 일인 거죠. 그거 하나로 20년을 갖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게 한다면. 근데 그것 빼놓고도 과제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각 분야 과제가 뭐 셀 네. 수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100대 과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정의 각 분야마다. 그리고 100대 과제를 대통령이 다 저 임기 동안 챙겨가면서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그중에 한 10대 과제 정도를 대통령이 직접 챙길 거예요. 그 부처별로는 100대 과제를 주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10대 과제 정도를 갖다가 자기가 추려갖고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만만하게 놔두질 않아요. 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생깁니까? 그렇죠. 뭐 자연재해든 뭐 인재든 또 내부의 무슨 사고든 제가 볼 때는 10대 과제만 추려갖고 갖다 전념하고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 TV 토론 한번 1차 보고 나서 생각들이 드러나면 이 과제를 어떻게 추려갖고 어떻게 이것을 갖다 실제로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굉장히 다른 주제라서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교 쪽도 잘하시니까요. 오늘 대통령 선거를 17일 앞둔 광주에 모든 후보들이 모이고 또 전국의 관심, 정치권의 관심도 광주에 쏠립니다.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하면 진정한 화해와 또 앞으로 협력의 길들을 만들 것인가. 많은 이 주자들의 고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들의 관심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17일간의 더 좋은 정책 잘 다듬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행보로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내일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정말 가슴 뜨겁고 또 슬픔과 감동이 있었던 현장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고 또 국민들이 함께 나가야 할 길을 6월 3일 대선 이후에 만들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명쾌하고 또 정교한 분석 많은 내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버스 특종 잘하는 탐사보도 잘하는 뉴스버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는 민병도 의원님 감사드리면서 시청자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